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끝모를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우던 이 매매 가격은 역대 최대 낙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한 해를 달궜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정비사업 등 각종 호재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 주택 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보고 투자 전략들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와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위기 상황을 맞은 만큼 우리가 보다 정밀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세미나 형태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고자 하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시장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똑같이 전화 주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허락하는 한 최대한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2년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유동성의 마지막 온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침체되고 시장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 먼저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장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죠. 그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수년 동안의 급격한 상승을 끝내고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되게 된 원인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여러 원인들을 지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 발로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특히나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 위주로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환율적인 부분은 조금 방어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는 조금은 더디게 해도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펀더멘털이 약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자산시장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 금리의 상단 끝을 확실하게 점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언제 끝낼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0.4, 0.5%씩 조금은 가라앉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근원 물가는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물가 부분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에서 조금만 더 오르더라도 4%대 혹은 5%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상단에 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에서 더욱더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상황 속에 섞여 있는데 특히나 지난 7년, 8년간 연속된 상승장에 대한 가격적인 피로감도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공포 심리가 시장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드라지는 게 지난 계속돼서 거래가 절벽, 거래가 실종됐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본인의 집이 팔려야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연쇄 효과로 거래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 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심리도 굉장히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 부동산 거래량이 실종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고 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사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전국 어디라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난 한 10년여간의 통계상의 평균치를 냈을 때 한 달에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만 하더라도 평균 한 6천 건 정도, 또 일부 상승했었던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달에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코로나가 이어지고 나서 본격적인 자산 반등이 시작된 2020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7월, 8월경에는 거의 16,000건이 넘는 실거래 신고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3,000건대, 2,000건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다가 올 여름에 오면서부터는 1,000건에도 못 미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경기 지역들 역시도 거의 70% 가까이 거래가 급감,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장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방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지방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활발했었던 몇몇 지방 광역시들, 특히나 대구라던가 혹은 부산 같은 경상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50%, 많게는 약 70%가 넘는 정도 수준의 거래가 증발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해하시기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래 실종 현상이 어느 한 지역의 이슈 혹은 지역의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침체 국면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는 그런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반값 거래, 예를 들어서 15억대 거래되던 아파트가 일순간 8억대, 9억대로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반토막 났다. 이런 식의 기사를 내놓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단기간 동안에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표상 실거래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야지만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고 또 일반적인 감정원 같은 곳의 지수들은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토막 거래는 지난 1년 동안 심리가 꾸준히 하락한 모습이 한 건의 거래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지 절대로 일순간 몇 주, 몇 달간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이런 집값 하락으로 사실 가장 많이 먼저 타격을 받은 분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요즘처럼 높은 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매도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무리한 대출은 그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특히나 30대 위주의 매수세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드렸던 적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현재 받으신 대출에 대한 그 퀄리티와 그 액수를 한번 봤을 때 보통의 30대, 특히나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연배인 30대 한 중반 이후를 한번 보자면 그분들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착실히 모아서 이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나의 현금은 2, 3억이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실하게 모았다 하더라도 대기업 근로소득자들의 초봉 수준이 5천대를 크게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에 많이 모아봤자 한 200만 원 내외 그 정도 금액을 착실하게 1년 모았을 때 1년에 한 2천에서 3천 한 10년을 그런 식으로 모았을 경우에야 한 2, 3억이라는 현금이 모이는 건데 거기에다가 작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약 40%가량 거기다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10%의 추가적인 대출이 나왔었고요. 또 추가 신용대출 혹은 편법 사업자 대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약 10에서 15% 정도의 대출을 더 받은 것이 바로 영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내 집값 대비해서 60에서 70%가량의 대출을 활용을 해서 서울의 중저가 지역 내지는 경기도의 구도심 위주의 조금 저렴했었던 동네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셨는데 그런 금융 상황들이 지금 많이 불안정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집값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약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데 이 변동금리가 단순히 몇 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배 단위로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에 대출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원금 거치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도래를 하고 원금과 분할 상환을 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자가 2배, 3배가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뭘 기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던지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줄이면서 매도를 하는 방향을 일단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는 실종됐고요. 또 한 건의 거래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그분이 매도하고 살 수 있는 다른 집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은 이어지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 줄이는 데다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쉽겠느냐?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자금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저금리의 차환 대출 형태,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을 조금씩 더 열어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기준이라던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신청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금리 수준이 상당 끝이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누적되다 보면 금융권에서는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지금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담보물의 가격 하락이 변동금리의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줄이는 방법을 가장 먼저 모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거래량이 좀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도 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규제 해제 지역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6월과 9월에 이어서 2달 만에 추가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어서 나오게 될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정책을 모두 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조와 그리고 과거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의 정부의 대응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 위주로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일단은 모양새 좋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정책 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제 그리고 청약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완화 기조로 바꿔주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무주택자 위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만 하더라도 무주택자 위주로 거래를 하라고 계속 대출도 열어주고 금리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도 많이 얼어붙었고 또 여력도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거래가 정상화되기에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겠죠. 최근에도 미분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건설업계에 그리고 금융업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면 반드시 다주택자에게도 매수를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국면이 형성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시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성과를 봤더니 이 시장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고요. 원래 기대했었던 매물 발생의 효과가 너무나 잘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 됐을 때 과연 1년 끝났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부활을 시킬 거냐, 중과를.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양도세 중과 배제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또 거래를 지금 막고 있는 가장 주요한 몇 가지 요인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접근할 때 내야 되는 취등록세 중과가 있겠죠. 특히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라는 어마어마한 취등록세를 내고 있는데 이 취등록세 부분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줘야
다주택자가 시장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정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또 경착륙이 심화되는 건 방지를 하겠지만 집값이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기대 하에서는 아직은 냅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특히나 세금이라고 하는 분야는 반드시 법률이 수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이 개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자금, 정부에서 직접 자금 투입을 하지 않는 형태의 규제는 직접 자금 투입하는 규제보다는 더 빨리 풀릴 가능성이 있겠다. 또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청약에 대한 규제라던가 아니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가로막았었던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빨리 완화 기조로 바뀔 가능성을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자금 수요를 해야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금 수요를 해서 돈이 돌도록 만들어주고 분양성을 확보를 해주고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위주로 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에 이어서 본청약까지, 사전청약에 이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제 추가 대책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성공하게 될까요? 예, 청약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 물량들은 이 공공분양 중에서도 특별 공급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첨제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 공급 대상이신 분들이 또 있고 또 일부는 일반 공급 형태로 가점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특히나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특별 공급은 전부 다 당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청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양 신도시에다가 내가 특별 공급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 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을 빠르게 충족을 하셔야지만 더 빠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천이라던가 하남 같은 이 기대감이 높았던 예정지들이 지난 한 2년 전부터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리부터 반응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공급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전만큼 문턱이 많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특별 공급이다 보니까 그 한정된 수량을 대상으로 해서 참 많은 분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워낙에 당첨이 가능성 있는 점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은 뭐 60점이 넘어가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청약 시장이 예전처럼 활발하지가 않죠. 서울의 한복판에서 분양을 해도 일부는 미분양으로 가버리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보는 이 커트라인이 최소 10점 이상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낮아진 이유는 있겠죠.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공급에 들어가는 공사비, 건축비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PF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악성 미분양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이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됐을 때 과거 2012년도께에는요.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에게는 아예 양도세를 안 받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줬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기대를 아예 꺼버리시는 것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청약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주택 마련을 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청약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약만 노리다가는 다른 기회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현금을 주고 계시고 주택이 없으시거나 투자하실 자금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주택시장을 떠나서 완전히 시야를 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청약시장이 아무리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 상승을 분양가 상한제로 꽉 눌러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부실 시공이라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약시장이 정답은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 탐색과 물건의 가격 흐름을 비교해보는 그런 움직임은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약시장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수혜들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한 지역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 아파트, 특히나 주변 신축 아파트 값과 상당히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차트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의 여태까지 역사상 실거래 지분가 움직임을 한번 봤을 때 과거 굉장히 주택 경기와 주택시장 활성화가 됐었던 2000년대 한 중반 때 금융위기 전 시장까지의 가격을 보면 한남 뉴타운의 지분가 평균이 거의 8천만 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되고 분양성이 낮아지고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된 이후부터는 이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가격을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구역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딱 놓고 봤을 때 초기 투자 비용,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금액 속에는 예상되는 평가 금액, 권리가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권리가액에다가 플러스 전 조합원에게 주고 들어가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상가에다가 우리가 입지 좋은 목의 가게를 인수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물론 많은 권리금을 주고서 들어가야겠죠. 사업이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이 프리미엄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 건축 사업 하나의 사업지가 앞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권리금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8천만 원대에서 거의 2천만 원대까지도 추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노량진이나 한남 뉴타운 또 여러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들 아주 좋은 구역들이 지금 상태는 다 지분가가 1억대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성이 빠지고 신축 분양가, 신축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연동을 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뺏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상태, 지금 가격에서의 이미 구역 지정된 재개발 지역 투자는 조금 가격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조합 사업들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혹은 모아주택이라던가 도심 복합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3년 동안에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사업들의 목적은 기존에 잘 굴러가지 못했었던 2종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7층 주거지역 이 지역들이 워낙에 시간이 길게 끌면서 난개발과 슬럼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성을 많이 끌어올려주면서 일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도 좀 넣고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종상향이나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뭘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서울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끌어올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되면서부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은 최고 50층까지 풀어주는 그런 허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좀 저밀도였던 지역들도 법적인 층수 제한을 넘어서서 약 25층까지도 풀어주는 건축 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중에서 안 그래도 지난달만 해도 추가 2차 모아타운 후보지 26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 지역들,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 붙다시피 한 지역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 놓는 것과
이미 구역 지정됐거나 후보지 선정돼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것과 두 투자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저는 전자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자. 남들 간 길을 웃돈 주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기획을 합니다. 자, 과거 금융위기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집값 조정 국면이 지나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어쩌면 매수에 아주 적기간이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해도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역풍을 좀 맞을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산 이후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비용 관리가 안 되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거꾸로 도리어 뺏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시기를 고르는 것이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락의 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저는 아직까지는 쇼크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착륙의 형태의 장은 공포 심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 심리를 넘어서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됐을 때 더욱더 높아진 금리 때문에 대기업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국가 하나가 부도가 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터져서 금융기업이 도산을 한다거나 이런 하나의 큰 쇼크가 오게 되면 한 번 정도의 경착륙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이 경착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깊은 침체기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냅둘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체 GDP의 평균적으로는 20% 이상이 이 시멘트 경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책을 총력을 기울여서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때가 오게 됐을 때는 이제 경착륙 장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기간 조정, 그래서 연착륙의 형태로 상당히 조금 긴 기간 동안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오고 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시장이 과열돼서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장이 될 때는 나에게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매도인들에게 맞춰야지만 좋은 매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연착륙이 길어지는 장에서는 매수인의 파워가 굉장히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매수인에게 맞춰주는 장이 오는데 왜 이 좋은 장에서 관심을 꺼버리느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장이 안 좋아지면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기간을 쭉 가지시고 또 이 시야도 많이 넓히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는 청약만 쳐다보고 또 누군가는 경매만 쳐다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장은 어차피 매물을 사는 루트만 다른 거지 똑같은 매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본인 혼자서 판단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와 말씀 나누신 후에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조금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우위 시장까지 조금 기다리시고요. 시장의 움직임과 방향들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주택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아무래도 내년 이후까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언제쯤이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예,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집값 본격적인 하락은 사실은 수요가 붕괴가 되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수요가 붕괴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포 심리에 쌓인 매도인들께서 재고주택,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택들을 이 시장에 급하게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심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1, 2년 동안의 이런 장이 왜 벌어졌느냐, 왜 수요가 급격히 빠졌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려면 언제부터 거래가 급감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거래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은 여기 있는 단기 수요 중에서 대출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각 시중은행들에게 1년 동안의 대출 증가 할당량을 1년에 6%로 제한을 했고 또 그 할당량을 미리 상반기부터 전부 다 대출을 내보낸 은행들부터 대출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 단기 수요 줄어든 부분이 공급, 기존의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안 내놨었던 분위기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며 단기에 급격하게 매물이 적체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수요 감소 그리고 공급 급증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힘겨루기를 했었던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보려면 지금 쪼이고 있는 대출의 문턱 그리고 지금 줄이고 있는 이 유동성 부분을 언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1,800조가 넘어가는 가계부채 부분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줘야 됩니다. 이걸 전부 상환하는 듯한 움직임이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원금들이 하나씩 크게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상환이 되어주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경기 침체의 골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오면 조금씩 대출 문턱을 높여 대출 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과거에도 2014년 7월 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때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빚내서 집세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면서 대출문을 일괄 LTV 70%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물론 DSR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대출에 대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을 향한 대출문이 조금 완화된 기조로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돼서는 약간씩 수요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이 금융시장 여건을 들여다봐야 그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 한 해 전월세 시장도 참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2023년입니다. 2023년의 전월세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전월세 시장이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이 많이 들썩였었죠. 아직도 그 기조는 이어가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매매와 동일합니다. 전세라고 하는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을 아주 오랜 기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대출을 통해서 1인의 한 가구의 거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80%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액수가 전세자금 대출로 그것도 저리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저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정부 기관에서 보증하는 형태의 소형 주택에 대한 대출은 낮은 경우는 1%대의 대출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이 전세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무려 5%가 넘어갈 정도로 치솟다 보니까 전세로 3억을 사는 3억 중에서 2억 4천을 대출받아서 한 5%의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것과 3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사는 비용과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의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해외 유사 국가들과 동일하게 전세시장 소멸하고 다 월세 형태로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히 월세가 높아지는 현상이 먼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현재만 하더라도 지금 주요 권역들에서는 월세가가 20%에서 30%, 특히나 신축 위주로 해서는 월세가 정말로 끝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 부분이 치솟는 부분이 전세에 대한 전환율보다도 높아진다면 다시 또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한 가지로 판단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쪼여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전세자금 대출은 DSR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득과 관계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의무가 없는 즉 2년 내지 4년 만기 일시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자만 갚으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 안정 또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부양 이런 카드로 봤을 때 이 전세 대출을 안정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많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 기조로 정부에서 뭐 이자를 일부 보증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그 거주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또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의 안정이 훨씬 더 빠르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와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리고 꼼꼼한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한 주간의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의 후보지 26군데가 지정된 바가 있죠. 지난 10월 말에 정부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39군데 후보지 중에 26군데를 신규 지정을 했고 또 그 이어서 일원동 대청마을이라고 하는 강남 한복판에도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신규 조합 사업들이 여태껏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지역들조차도 계속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본격적인 집값 하락 시기가 왔을 때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신통기획 같은 이런 조합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종류나 근거 법령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토지와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철거 및 건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금융 비용과 같은 필요재 경비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비용이라고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은 모두가 다 분양 수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 수입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 분양에 대한 수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분야는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원 분양 수입, 또 하나는 작지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수입들,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전반적인 분양 이익, 분양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 건축비는 거의 60% 가까이 올랐고요. 금리 부분은 2배가 아닌 3배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비용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사업성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차트도 아까 보여드리면서 과거에도 사업성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이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급격히 빠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형태의 사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인 용산도 포함이 됐는데 용산 원효로 일대의 현재 지분가가 거의 1억대가 넘어가거든요. 또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동이나 혹은 양재동이나 혹은 개포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지분가를 보면 거의 평당 최소 8천에서 1억 2천까지도 금액대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이 과연 프리미엄을 안 붙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미 가격이 튀어버린 지역의 물건들은 사실은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런 시기까지 가격이 높아지게 됐다는 얘기는 새로 매입하시게 될 분 입장에서는 진행이 돼도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의미랑 동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금액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아무리 강남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투자를 할 만한 정도의 금액대인 지역들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변 아파트 값이 뭐 지금 기준으로 15억대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분가는 아직도 3천대, 뭐 2천대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분석을 하면서 예정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진행 가능성을 봐야겠죠. 단순히 그냥 싸다 그래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될 거고 노후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협의가 잘 될지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노후도야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잘 되고 추진을 시작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형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많다거나 혹은 다가구나 근생 통건물이 많다거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토지 면적별 동의율을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분조합원들이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동의서 거둡시다 하더라도 그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분야로는 상권이 넓게 많이 형성된 지역들. 후보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후보지가 기준일을 정해놓고 더 이상의 건축행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너네 한번 동의 받아와봐. 이런 식으로 집어준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구역 지정해가지고 본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언제든지 동의 안 나오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게 후보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아주 저렴한 금액대에서 물건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최근 또 앞으로 지금 당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 저는 반드시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1순위로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사업은 가로주택 사업이 원법이기 때문에 짧게 빠른 시일 내에 입주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2년에서 5년이면 입주까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여태껏 어떤 조합 사업도 그렇게 빠른 기한 내에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장기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장기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장기화되는 사업지에다가 5억, 10억을 갖다 넣는 것과 5천만 원, 1억을 가져가다가 투자해놓고 묻어두는 것과 그 차이, 심리적인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은 금액 위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한다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매 시장보다는 더 짧게 이 흔들리는 부분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어찌됐건 요 흔들리는 기간 동안에 내 세입자가 나가게 됐는데 내가 빼줄 자금이 없게 되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 맞추기가 용이한 지역들, 특히나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들을 우리가 1순위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 전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일단 맞춰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됐는데 시세마저도 빠져버리게 되면 그 세입자가 만기가 끝났을 때 반드시 그 세입자보다는 더 낮은 금액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전세를 끌어안고서 들어가는 것은 그 세입자의 만기 때가 됐을 때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여건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여건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투자에서 관심을 끄고 이 시장에서 눈을 돌리기만 해서는 답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일반적인 매매 시장 그리고 청약 시장 또 이런 재개발 관련된 시장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투자는 동일합니다.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수에 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우리의 전망치를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장은 대출로 인해서 단기 수요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고요. 또 한편으로 단기에 있는 재고 주택들이 일순간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 수요가 줄어들고 단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 약 한 신축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 한 5, 6년 내외의 중기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에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면 참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침체로 이어졌을 때 이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부양책들 특히나 돈 쏟아부어주는 것들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돈줄 쪼이고 있는데 거꾸로 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 채권들을 다 매입해주는 형태로까지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부양책이 빠르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특히나 뭔가의 펀더멘털이 딱 구축이 된 상태에서 부양책을 확 쓸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중기에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싸다 그래서 무조건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이미 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장기에 대한 국토 전망은 도시 국가화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전국 광역시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서울 수도권의 영역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장기간을 놓고서 투자할 만한 지역은 또 어디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참 힘든 장입니다. 이 힘든 장은 예측하고 또 이 예측 따라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영끌하지 마셔라, 무리한 대출은 독이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이 어려운 장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장 속에서 기회를 잡는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위클리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